138억 년 전 사람도 행성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던 무의 상태, 그곳에서 이유 모를 폭발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렇게 우주가 탄생하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 다양한 항성과 행성들, 그리고 지구와 인간까지 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데요. 왜 하필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또 그렇게 넓다는 우주에서 왜 굳이 지구라는 행성이 인간이라는 고등 생명체가 나타난 걸까요? 솔직히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짜맞췄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큰 미스테리죠. 급기야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사실 우주는 고도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 철학자 닐 보스트롬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고 실험까지 진행하며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 이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It would seem to follow that the odds that we're in base reality is 1 in billions. 아무리 평소에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는다고 유명한 일론 머스크이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정말 진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누군가의 컴퓨터로 만들어진 하나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저 고도화된 가상현실 속 하나의 NPC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는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불과 40년 전 세계를 거세게 강타한 하나의 게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CPU 1.69MHz, 램이 2KB 밖에 되지 않는 도트 게임에 불과했지만 세상을 놀라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한 번 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성은 물론 당시 흔하지 않았던 최신식 사양의 휴대용 컴퓨터로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싶었던 그런 물건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거듭된 발전을 거쳐 지나해온 컴퓨터 시장. 이후로 고작 20년 만에 컴퓨터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2002년 일본에서 제작한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어스 시뮬레이터는 초당 35조 8,600억 회의 연산 속도를 자랑하며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는데요. 이 당시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에게 매겨진 가격은 무려 600억엔, 현재 가치로 1.8조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의 고도의 하이테크놀로지 장비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20년 후인 2020년 컴퓨터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 RTX 3080이 무려 초당 35조 회의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당대 최고의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고작 120만 분의 1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참고로 1997년 정도까지 제작된 당대 최고의 슈퍼컴퓨터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성능보다 한참 구린데요. 고작 40년 만에 우리 인류는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조금 더 적은 전기를 활용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TA, 배틀그라운드 등 우리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죠. 사실 이미 컴퓨터 성능은 이런 게임들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게임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가상현실에 들어가 보고 체험하는 VR, 메타버스의 세상까지 왔으니 말 다 한 셈이죠. 이렇듯 과학기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현실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수십 년, 아니 수년 후만 흐른다면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우주가 사실은 하나의 컴퓨터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컴퓨터 혹은 게임처럼 작동하는 이야기죠.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오픈월드 게임을 할 때 멀리 있는 대상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인다는 우리의 경험을 게임에 녹여낸 것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제한적인 컴퓨터의 성능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우리들의 컴퓨터 성능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산의 효율을 위해 멀리 있는 것은 아직 렌더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게임 속 세상은 컴퓨터가 연산을 하지 않아 다시 사라지게 되죠. 즉, 컴퓨터는 연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보는 곳만 연산하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멀리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는 곳도 연산이 되면 좋겠지만 컴퓨터의 파워는 제한적인데 CPU, 그래픽카드 등의 성능을 무한정으로 뽑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기존 제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주가 컴퓨터 속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주 역시 그때그때 개발자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리미트를 걸어놓는다는 겁니다. 또 현대과학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건들일지라도 계속해서 쪼개다 보면 결국 원자와 같은 최소 단위까지밖에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아직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더 이상 쪼갤 방법을 모르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혹자는 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최소 단위가 존재합니다. 바로 플랑크 길이. 플랑크 길이는 우리 우주의 근간을 구성하는 물리법칙에 연관된 상수를 조합하여 만들어낸 길이로 우리 우주에서 측정 가능하며 유의미한 최소한의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99 플랑크 길이만큼 이동하는 것은 이동하지 않는 것과 같고 1.99 플랑크 길이만큼 이동하는 것은 1 플랑크 길이만큼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1.0 플랑크 길이보다 작은 값은 의미가 없는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어디서 본 것과 유사해 보이는데요. 바로 우리 데이터의 최소 단위인 비트, 그래픽의 최소 단위인 픽셀입니다. 그리고 또 빛의 속도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초속 2억 9,979만 2,458k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진공이든 공기 중이든 항상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죠. 이는 우리라는 컴퓨터의 무한한 연산을 방지하는 하나의 제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직 연산이 다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제한을 통해 우리 우주 자체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리미트를 걸어놓고 작동하는 컴퓨터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우리 우주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유명한 영의 이중슬릿 실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중슬릿 실험은 양자역학에서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밝혀내기 위해 진행했던 실험으로 빛을 두 개의 미세한 구멍으로 발사했을 때 그 궤적이 어떻게 남았나를 확인해보는 실험이었죠. 만약 입자라면 둘 중 하나의 구멍만 통과하여 단 두 개의 궤적만을, 파동이라면 간섭 무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엔 마치 렌더링이 덜 된 듯 흐릿한 모습으로 간섭 무늬를 일으켰고 카메라를 설치하자 마치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세상처럼 뚜렷한 두 개의 궤적만을 남겼습니다. 즉 전자는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입자이지만 우리가 보지 않을 때에는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컴퓨터 게임이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정확히 연산하여 뚜렷하게 보여주지만 보고 있지 않을 때에는 단순히 계산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를 조금 더 비약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태양을 보고 있지 않다면 태양은 사라지고 누군가 태양을 쳐다본다면 그제서야 연산을 해 태양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세상은 이렇게 컴퓨터 메모리까지 아끼기 위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 주장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늘 위 태양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그 순간 과연 태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 순간을 관측하기 위해 카메라라도 놓는 순간 우주라는 방대한 컴퓨터는 그 순간을 위해 연산을 했을 테니까요. 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질량을 밝혀냈는데 그 질량은 무려 10의 54승 kg, 대충 지구가 50량 정도, 그러니까 50하고도 뒤에 0이 28개는 더 붙어야 가능한 질량인데요. 아무리 우주라는 컴퓨터가 최적화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연산이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우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초울트라 슈퍼급 컴퓨터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성능의 컴퓨터를 만들어 우리가 직접 실험해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죠. 그러자 한 철학자가 이 주장을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보기로 합니다. 2003년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라는 도발적인 논문을 발표한 철학자 닉 보스트롬. 그의 논문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류가 충분히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주 전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 정도로 발전한 인류가 단 한 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릴 이유는 없다. 수많은 우주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것이다. 세 번째, 그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서 발전한 인류 역시 똑같은 발전을 거쳐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면 시뮬레이션된 우주는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전에 발전한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류가 충분히 고도화된 발전을 이룩하여 마침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됐을 때 그로부터 수십 개, 수백 개 이상의 우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텐데 우리가 그 중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모의 실험 가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류는 지극히 높은 확률로 의식을 재현해내는 수준의 기술력에 미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 설령 그런 기술력을 지닌다 한들 의식을 재현해내는 대규모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확률은 지극히 희박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 우리는 시뮬레이터 안에서 거주 중이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의 첫 번째 결론, 인류는 지극히 높은 확률로 의식을 재현해내는 수준의 기술력에 미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는 인류가 충분히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주 전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의 첫 번째 전제에 위배됩니다. 애초에 그런 기술력을 가진다는 전제로 시작된 이야기니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두 번째 결론, 그 정도로 발전한 인류가 단 한 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릴 이유는 없다. 만약 첫 번째 결론을 뛰어넘어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준의 과학기술에 도달하였다면 그 시점에서도 인류가 과거나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이미 우리는 시뮬레이터 안에 거주 중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닉 보스트롬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우주가 10억 개 정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을 확률은 단 한 가지, 10억분의 1 확률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역시 우리 우주가 실제하는 것일 확률은 10억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워싱턴 대학의 핵물리학과 양자생력학 연구자인 사일러스 빈 교수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수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으로서의 우주에 대한 제약 조건, 쉽게 말해 우리가 있는 세계가 정말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인지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논문이죠. 컴퓨터에 우리 인류가 발견해낸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을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찰해본 결과 아주 경미하지만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만약 이 시뮬레이션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실제 우주에서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주라는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현실에서 그런 이상 현상을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원전 380년 전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이 쓴 국가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두운 동굴에 갇혀있는 죄수는 자신의 등 뒤 위치한 횃불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만을 보고 산다. 즉, 죄수는 동굴의 벽면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사물의 실제로 착각하며 산다. 이 설화 자체가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의 시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화는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과 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는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그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고 가설에 멈춰있는 공상과학에 가까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현실인가? 그러자 그를 깨우쳐준 모피어스는 이렇게 대답하죠. 도대체 현실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현실을 정의하는가? 현실이란 당신의 뇌 속에서 해석된 전기 신호일 뿐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